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주선 아래 여야 대표가 처음 서로 악수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뼈 있는 발언도 오갔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정인용 기자, 3자 회동에서 나온 이 대통령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늘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나게 돼 반갑고 감사하다며 자신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을 통합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며 대화도 자주 하고 서로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는 만큼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겠다며 국정에 국민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여야의 협치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어요. 연락도 자주 주시고 여야 간의 대화도 실제로 좀 많이 하시고 공통 공약 같은 거는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선 여당이고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주면 좋겠다는 말도 건넸고 정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 소회도 털어놨는데 경쟁은 하되 국익에 관한 것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여야가 새로운 당대표 체제를 출범한 뒤 서로 상견례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소통이 끊긴 상태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주선자 역할을 자청하며 서로 손을 맞잡게 했고 첫 악수가 이뤄졌습니다. 네, 정청래 또 장동혁 대표 발언도 전해주실까요? 네, 먼저 발언권을 얻은 장동혁 대표는 우선 이 대통령에게 소통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곧바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취임 100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가한 시기였다며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데 미 조지아주 한국인 부금 사태까지 벌어져 국민 불안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 통과로 국내 기업 환경도 녹록지 않아졌다며 이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천도 허망한 구호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검의 수사가 국제적으로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도 요청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 정청래 대표는 국정 현안으로 바쁜데 여야 오찬회동을 만들어줬다며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언급했는데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다고 지켜세웠습니다. 다만 야당을 향해서 날선 반응도 내놨는데요.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맹목적으로 명령을 따른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종식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세력들은 국민의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위안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또 한미 정상회담과 3,200선의 코스피 주가 등을 이 대통령의 성과로 꼽으며 뉴욕에서 있을 유엔 총회도 성공하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3자 간 오찬회동을 마치고 곧이어 당대표와 별도 회동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할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 초선 박희승 의원이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민주당의 동시다발적 특검 추진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또 때렸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때처럼 상설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공작 쿠데타라며 역시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들이 각오를 밝히며 내란 척결, 단일 대우로 흘러가던 회의는 초선 박희승 의원 발언으로 반전을 맞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상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박 의원은 무도한 검찰 권력을 법원이 지켜준 거라면서 자꾸 법원을 공격하는 건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돌발적인 소신 발언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했는데 박희승 의원님, 일단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용어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다.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다. 민주당이 특검과 내란 특별법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사이 보수 야당에선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 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 실험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조직 개편이 애들 장난 수준의 복수 열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사법부 독립 침해와 정치적 중립 논란 등을 이유로 내란 재판부 추진에 우려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세부 논의에 의견을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청을 폐기하고 공소청으로 바꾸는 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첫 입장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명분이 된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헌법상기관인 검찰청의 명칭과 역할을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유예기간 1년 동안 이어질 세부 논의와 관련해선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아래 두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되는데 수사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생사건 등의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존폐 논란도 예상이 되는데 좀 입장이 있으신지요? 예,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대행은 앞서 보안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폐지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도 우려와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호동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수사의 주재자가 아닌 검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며 자신의 책임이 아닌 수사에 대해 유죄를 확신하고 공소유지를 할 자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진영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를 찬성한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방공소청장, 지공장이라 부르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호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 신뢰가 떨어진 것을 사죄하면서도 검찰청 폐지는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니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던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건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의 찰떡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권력 앞에 약하고 국민 앞에 강했던 정치검찰을 끝낼 거라며 이는 국민의 삶과 주권을 지키는 약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개편이 아닌 파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음에도 민주당이 뜻을 관철했다며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 대표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5년 임기의 위탁 경영자가 망나니 칼춤 추듯 국가기관 기본 질서를 마구 파괴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현 부장판사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 소원까지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오늘도 불출석했군요. 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8번째 불출석했습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장인 지귀현 판사는 현재 내란 관련 재판 3건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주어진 여건 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엔 재판들을 병합해 오는 12월쯤 심리를 끝낼 거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성격의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지판사는 또 재판 중계와 관련해선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당사자인 특검과 피고인 측이 신청하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에 특검이 의지를 다시 드러냈죠? 네,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검이 요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면 참고인이라도 법정에 구인할 수 있는 증인 신문 청구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그 대상이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의원과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핵심 참고인으로 꼽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염두에 둔 말 아니냐는 질문에 특검 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국민의힘 측 참고인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우회적으로 출석을 다시 요구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은 추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전부터 정보를 수집하면서 주요 참고인에 대한 소환을 수차례 요구해왔다며 수사 기한이 정해진 만큼 더 지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김장환 목사에게 소원을 다시 통보했군요. 네, 원래 오늘 오전 김장환 목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김 목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목사 측에 오는 11일로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김 목사 측이 통화 내역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당시의 기록은 공수처 수사 때 확보된 자료로 특검 수사와 공보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내일 특검에 출석합니다. 특검은 또 통일교 청탁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 전 검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뒤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습니다.
당시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후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제기됐습니다.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김건희 씨가 말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압수한 이우한 화백의 그림에 김 전 검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공천 청탁이나 공직 임명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통일교 청탁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통일교의 현안 청탁에 대한 대가로 8천만 원 상당 샤넬 가방 등을 받은 혐의에는 김건희 씨가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전 씨는 같은 기간 통일교 측에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 원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도 연루된 히림 종합건축사무소가 세무조사나 형사 고발 사건을 무마해달라며 전 씨에게 4,500만 원 상당 금품을 건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전 씨의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와 함께 각종 청탁과 관련한 김건희 씨의 혐의를 입증해내는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성비위 파문에 휩싸인 조국혁신당이 지도부 총사퇴 이후 비대위 구성을 두고 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비대위를 만들지 나아가서 당 운명은 어떻게 될지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성비위 문제와 이어진 내홍으로 원내대표를 뺀 지도부가 모두 사퇴한 조국혁신당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큰 방향을 잘 정리해서 조만간 괜찮을 겁니다. 비공개 논의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이번 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는 큰 틀만 잡았을 뿐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당 간판인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길지 외부 인사를 영입할지 평행선을 달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피해자 측은 제3자가 낫다면서 조국 비대위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감 중인 조국 원장에게 10장 넘는 손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지만 답장은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를 두고도 먼저 피해자에게 묻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뭐랄까요, 좀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떠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난 꼴이 돼버렸어요. 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출소 뒤 조국 원장 행보를 본 피해자들은 마지막 기대마저 끊어지는 심정이었을 거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조 원장은 특유의 SNS 정치에 한창입니다. 오른쪽 귀에 손을 갖다 대는 사진을 올렸는데 경청을 강조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당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다소 경솔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차 가해 발언을 한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혁신당 지도부 총사퇴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원장이 실형 선고 때보다 더 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 속에 11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조국 체제를 다시 세우려던 계획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우리 국민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과 조율을 마친 상태지만 본인 동의 등의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서 전세기 투입 시점은 미정인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남아있는 막바지 협의를 위해서 미국으로 향합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 전원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과는 이미 협의를 마치고 마무리 행정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자진 출국을 할 경우 본인 스스로 미국을 떠나겠다고 동의하고 출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방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재입국 시에 모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비자 형태나 체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재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자진 출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 남아 개인적으로 이민법에 따른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개인 동의 여부 확인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전세기 투입 시점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확한 미국 출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테크니컬한 거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는 대로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취업 비자 확대 등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방미해서 협상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외교부는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가운데 250여 명을 면담한 결과 우려했던 인권 침해나 구금 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조지아주 현대차 LG 엔솔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미 투자 기업들을 위해 신속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면서 그 대가로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그들은 불법 체류자로 이민 단속국이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7일 저녁,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며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Really good relationship. You know, we just made a trade deal. 이민 단속국은 할 일을 했다면서도 미국에 없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인력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불러들여 미국인을 훈련시키고 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ime ICE was doing right because they were here illegally. But we do have to work something out where we bring in experts so that our people can be trained so that they can do it themselves. Does that make sense? Right?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SNS를 통해서도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으로 인력을 보내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오라며 그들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막상 미국에서 취업과 노동이 가능한 비자는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그 대가로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의 민원이 많은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인 근로자 고용에 또 한 번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대대적인 공급 대책, 하지만 핵심 입지에 대한 대책이 눈에 띄지 않아서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공공택지 공급대에 과연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내후년부터 본격 재건축에 들어가는 이곳의 물량 일부는 공공 분양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서울에 있는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내년 이전을 앞둔 서울 강서구청 별관.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 부지와 쓰지 않는 땅을 끌어모아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선호 입지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 내용이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인 도심 공급 대책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공임대 재건축은 소형 평수 위주의 중위소득 130% 이하가 대상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은 수천 가구 규모 수준이라 파급력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강남, 마포 등 핵심 지역에서 비롯된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은 도심 핵심 지역은 거주를 가장 희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심에 대한 개발이 병행되지 않으면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큽니다. 추가적인 부지 발굴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대에 민간 건설사의 시공을 맡겨 브랜드를 차별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비와 공사비가 확보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핵심이 서울 접근성인데 GTX 등 주요 교통수단이 입주 시점보다 2, 3년 늦어지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단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수도권에서 신규 공공택지 3만 호를 연내에 추가 발표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행안부로 이관되는 데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주목됐는데요. 정 장관의 퇴근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뭐 이거 어쨌든 뭐 그 고위 당정에서 당과 정부와 또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 뭐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해야겠죠. 그 일선 형사부 검사님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뭐 검찰청 폐지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겠지만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그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고 하는 국민적 불만이 많잖아요.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기소 목적으로 수사를 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 하고 이런 권한 남용에 대한 반성들이 있잖아요. 또 뭐 최근에 검찰 내부에서 그런 점에 대한 반성도 있고 중요한 건 뭐 중수청이 어디 가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 갖고 수사 권한이 남용되지 않게 오용되지 않게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런 점들은 추후 입법 과정에서 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갖고 잘 저희들이 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의 목표거든요. 그런 점들이 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조금 논란이 많은데 관련해서 좀 어떻게 조율하실? 그러니까 결국 보안 수사권의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권한을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게 오용하지 않게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하나라고 보안 수사권 그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그를 위해서는 뭐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관봉건 띠지 분실 사건 지금 논란인데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 이런 대통령 입장 나왔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뭐 특검에 수사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정확히는 어쨌든 국회 그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잘 모른다,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과연 이것이 검찰이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수사할 것인지 이런 걸 의심을 하는 국민도 좀 있으니까 그러면 고민을 해보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관련해서는 지금 대검이 제 식구 감사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가장 좋은 거는 국민들이 우리 검찰을 신뢰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수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견해가 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명히 이게 증거인멸이 그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위에 김건희 특검법에 해도 되고 이게 좀 시기적으로 또 거기에 워낙 사건이 많잖아요. 지금 워낙 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건들이 뭐 새롭게 계속 드러나는 게 많으니까 상설 특검에 통해 갖고서 또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역시 당정 간에 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여권이 어제 당정대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77년 만에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서서 정성호 법무장관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한테 너무 나갔다는 비판을 받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퇴근길에서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의 목적이라면서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되어야 할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발언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9.7 부동산 대책에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을 만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 더해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지자체와 국토부 간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9.7 부동산 대책에는 국토부의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감독기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부에 특사경을 설치하고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와 수사 조직도 신설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점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기존의 감시 기능이 충분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특사경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기관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공공 어떤 조직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동산 거래를 낱낱이 감시하는 이른바 부동산 빅브라더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권자를 확대하여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발표 직전 여당 의원들 주도로 관련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동일 시도 내 지역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토호구역 지정 권한이 있고 국가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이 토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내 지역의 토호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투기 차단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자체와 국토부의 역할이 겹치고 토호구역 지정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권한만 가져간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국민들과 전문가들이나 또는 여러 관련 부서들 의견을 충분히 들은 상태에서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토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경우 서울, 성동, 마포구 등이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은 오늘의 전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에 취임 100일을 맞지 않습니까? 그에 앞서서 여야 대표를 만났는데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일단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었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일단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국민 통합 그리고 여야 협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국민들께 확인시켜드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 회동은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의미가 일단 가장 큽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여당 대표, 야당 대표에게 설명하고 특히 국익에 관련된 부분, 특히 외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목적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세 분이 손을 맞잡는 장면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조금 안심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국민들께서 기다리셨던 장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강전의 대변인 총평도 들어볼까요?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통합을 강조를 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회담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취임 선서를 한 날에도 오찬을 야당 대표들과 함께 하고 그 나중에도 또 함께 식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몇 번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여당과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두 쪽이 다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고 있었던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야 상황은 계속 경색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과 셋이 함께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정말로 협치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늘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저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 집단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또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하고. 중요한 국면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장동혁 우리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곧 취임 100일을 맞이시는데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다라고 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마늘과 쑥을 먹었다. 물론 농담이겠지만은요. 어쨌든 그런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두 대표가 악수를 할까 한다면 어떤 표정으로 할까가 또 관건이었는데 어쨌든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 세 분이 만나시기 전에 특히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나서 과연 악수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여야의 갈등이 정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만나서 그렇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 물론 뼈 있는 농담이긴 했지만 서로 간에 또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능성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 정말 많고 이번 악수 한 번 으로 당장 여야의 협치가 물 흐르듯 바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나서 손을 맞잡은 것 이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꼬인 문제들이 있지만 여야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조금씩 해결해 나간다면 협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표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협치라는 것은 여와 야가 각각이 주체가 돼서 서로가 주인공이 돼서 협치를 해나가는 것이지 소수당이라고 해서 야당이 협치를 선물로 받거나 또는 특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국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이 법적 절차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서로가 동등하게 협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더 가졌으니까 좀 더 내놓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장 대표는 농담도 하고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앞으로 이제 협치의 물꼬가 트여지게 되는 걸까요? 민생경제협의체를 여야가 만들기로 했는데 어떠한 구성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떠한 논의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때는 여야가 협의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두 번째 더 센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만 초반에는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함께 통과를 시켰던 부분들 그리고 인사청문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때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나라에 큰 사건 사고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협조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다시 좀 복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시기적으로 아쉬운 것은 조금 아까 제가 인사청문 과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최교준 후보자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저희가 대통령께 그때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듣기만 하고 실상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만남 같은 경우에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쓴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대통령께서 귀담아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변화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센 특검법, 그러니까 특검 연장법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좀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장동혁 대표로서도 이제 야당 대표로서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어떤 그 문제 제기의 방식 자체가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는 부분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부권 하면 국민들께서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건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모습들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마다 거부권을 너무 많이 행사해서 사실 불통의 상징이 되었던 것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건 정치적인 메시지에 불과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로서는 아마 야당 대표로서 오늘 저 얘기는 해야겠다라고 작심하고 온 거 아닐까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도 됩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의외로 좀 강한 얘기도 했어요. 뭐 의외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전당대회 과정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계속 그러한 메시지를 내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분이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희 국민의힘을 계속 내란 잔존 세력이라고 내란 잔당 이런 형태로 프레이밍을 하고 있어요. 그 저희 의원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란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었었던 것이거든요. 내란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단죄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왔었던 프레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여야가 정말로 정기국회도 시작한 상황에서 더 이상 특검이나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민생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하기 직전에는 정청래 대표랑 30분간 회동을 했고 직후에는 장동혁 대표랑 또 30분간 회동을 했거든요. 각각의 단독 회담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아마 이제 정치를 어떻게 복원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주된 화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국회 내에서 특히 여야의 어떤 갈등들이 지금 너무 극한으로 치닫는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치를 복원하고 또 다시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대통령이 경청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 대표로서도 아마 장동혁 대표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로서도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또 그 대통령실과 발맞춰 나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첫 만남에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뭐 모든 것이 해결이 돼서 갑자기 내일부터 뭐 국회에서 갑자기 화기애애한 모습 나오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만나서 또 국민들 앞에서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민생경제 협력회도 지금 만들다라고 한다면 서로 여야 간에 공통돼 있던 공약 이런 부분들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준수청 신설로 수사기소 분리, 이게 확정된 건데 대체로 민주당 지도부가 목소리를 내던 것과 같게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희 대담 시작하기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퇴근길 인터뷰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둔다. 그리고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도 남겨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당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실상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아마 정 장관 같은 경우에도 표정이 굳어 있었던 것을 보면은 조금 맞득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이요. 대통령께서 이 상황이 검찰개혁이 워낙 국민적인 이슈니까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강유정 대변인 입에서 나왔다가 그것을 거두어들인 부분이 있었어요.
오히려 진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어땠을까?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축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 법사위 내에서 공청회, 청문회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공청회 과정에서도 뭐 차진아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헌 논란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강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었던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 청문회라고 해놓고 갑작스럽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뭐 변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예전에 있었던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놓고서는 마치 답정너처럼 당정협의회에서 결론이 나고 25일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요식행위였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앞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 모습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출근길에서 관련 반응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안 수사권 존폐 논란도 예상이 되는데 좀 입장이 있으신지요? 예,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일단 검찰의 잘못에 기인했다면서 이렇게 막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 좀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아요. 뭐 헌법 89조에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임명 부분이 규정돼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검찰총장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헌법에 검찰청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된 것을 전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달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검찰 조직의 전제, 그러니까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를 헌법기관으로 보장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검찰총장이라는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좀 명확성을 둔 규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 검찰청이 바로 헌법기관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요. 뭐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이시죠. 검찰은 헌법기관 아니고 법률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법률로 개정할 수 있다. 이거 위헌 아니다라고 바로 지금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위헌이다라고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상 검찰청을 헌법기관으로 헌법이 명시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법률을 얼마든지 개정하는 것 이건 위헌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밌는 점이요. 노만석 대행은 이제 검찰 세부 개혁 방향이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성호 법무장관 조금 전에 퇴근길에 역시 뭐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어요. 국민 편익 증진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같이 그렇죠. 국민을 언급했는데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었던 중수청을 행안부에다 놓는 것의 문제는 행안부에 이제 중수청이 들어갔을 때 경찰과 거의 대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 수사 능력을 이것을 그대로 날릴 것인가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어쨌든 그동안의 상하 관계로서 되어 있던 것이 있었는데 대등한 관계로 간다는 것이 검찰에게 그동안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문제점들은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경찰이 만약에 그런 기관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수청의 글쎄 이름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관 뭐 이런 형태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지금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옮기면서 수사관으로 갈 것인가 오히려 이분
이분들이 그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들 뭐 변호사로 나간다라든지 경력직 판사로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일부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뭔가 봐주기식 수사로서 불기소로 처리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보안 수사권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차분하게 뒤에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라든지 여러 차례의 공청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가 어쨌든 이 정부의 기간 내에 이러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너무 번갯불에 콩 부어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죠.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까 검찰총장 그 권한대행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 내부의 반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강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을 비롯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검찰의 보안 수사권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두고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은 보안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정부조직법이 지금 개편이 되면서 일단 정해진 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지금 나눠진다. 크게 보면 그렇게 쪼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9월 25일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지금 국회에서 앞으로 토론 과정이나 또 논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중수청이 뭐 행안부로 가는 것, 법무부로 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찌 보면 더 핵심적인 건 보안 수사권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과연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검찰 측 입장에서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보안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를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대원칙에 밀어본다라고 한다면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에 두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보다는 보안 수사를 요구해서 다시 그 수사기관에게 다시 보안 수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까지는 어떤 절충안으로 또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보안 수사 요구권마저도 폐지할지 아니면 한 중간 정도로 인정을 할지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치열한 토론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지금 결론이 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국가수사위원회를 원래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서 지금 뭐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수사기관들을 총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위헌 논란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논의 과정에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사권의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느냐 이런 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뭐 다루어질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들 원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청이 그러니까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쓰면서 끌어오는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폐지가 아니라 그대로 남겨놓고 그 말하자면은 업무의 일부를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번에 공청회에 나왔었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었던 검찰 폐지로 나올 수 있는 위헌 논란들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는 입안 형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그동안 좀 강하게 그 압박을 했었던 법안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체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방통위도 주목됐는데 방통위 자체가 폐지되고 그렇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준숙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방통위가 일단 기존에 그동안 존재해왔던 방통위 자체는 폐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되고 위원도 5명에서 7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수행 중이었던 방송 관련 기능을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방통위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준숙 위원장은 뭐 자동으로 면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이준숙 위원장 개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탄압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방통위가 그동안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 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국민적으로도 많은 의구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휘둘렸던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방통위가 그동안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모습들은 사실 2인 체제로 사실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합의제가 아니라 2인 체제로 그대로 결론을 냈던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 왔고 지금 현재도 문제가 계속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방통위를 폐지함으로써 다시 한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거듭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통위가 확대 개편이 아니라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결과적으로 새로 만들겠다는 그 방송미디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으로서 이 기존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거의 유사한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너무 입법권의 남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방통위는 지금도 이제 5명으로 원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국회 측에서 본인들이 넣을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그 몫을 빨리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진숙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인다면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 같은 절차도 완전히 그냥 중단을 시키고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원래 들어왔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오지 마라. 그리고 휴가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왜 지금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휴가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냐.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망신주기식의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호남에서 큰 비가 와서 사망사고까지 났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를 가서 돌아오지 않았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시작했을 때도 지금 전현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도 본인의 임기를 끝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그 임명권자의 임기와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만 그게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법안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끌어내는 것은 저는 위헌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직권 면제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걸 했을 때는 만약에 이준수 위원장 측에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저는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가처분이 인용이 됐을 때 이런 정권의 후폭풍 이런 것을 생각해서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무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조국 혁신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비위 사건의 당 지도부 총사퇴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외부 인사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은 전당대회에 조국 원장이 나가려고 했었는데 일찍이 조국 비대위가 출범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저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외부 인사를 좀 초빙해서 지금 조국 혁신당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들여다보고 뭐 시정해야 될 부분은 좀 철저하게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비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가 총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만큼 이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고 특히나 피해자들이 조국 원장에 대해서 사면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보여준 행보들에 대해서 좀 사실상 실망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사면된 이후에 피해자들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피해자들이 밀려난 것 아니겠느냐. 결국 피해자들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정말 비상한 체제로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인지 저는 국민들이 좀 의문을 던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대위원장은 좀 외부에서 초청을 하셔서 좀 객관적인 눈초리로 조국 혁신당 내부의 문제점들을 꼬집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 여성위의 강미수 고문은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에게 손편지를 10장 넘게 보냈는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부가 정작 피해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총사퇴를 해버렸다. 네. 이제 폭력적이라고 느낀다. 이렇게 또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2차 가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대표도 본인 스스로 그 수감이 되어 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한 명은 당내에서 제명이 되었고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일단락되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이후에 SNS에 조국 전 대표가 올린 글을 보더라도 이제 출소 이후에 8월 22일경에 강미정 대변인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인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졌다, 죄송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일정들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강미정 대변인과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전혀 케어하지 않았던 것이 조국 대표가 취했던 모습이고 이것이 뭐 말하자면 10페이지의 편지를 보고서도 대답이 없었던 부분들.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조국 전 대표가 나오면 뭔가 바뀌겠지라고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침묵조차도 본인은 하나의 메시지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들이 징계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몇 명 때문에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10명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힘들게 했었던 2차 가해에 대해서 오히려 조국 대표도 방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당 자체가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조국 대표가 수감이 되어 있을 때도 계속적으로 조국 대표를 이야기를 하는 당이었었고 조국 대표가 없이 이 당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당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가지고서는 변명을 하는 것은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번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는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문제는 누가 오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난 분이 오실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약간 의문점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조국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것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보다도 더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원장은 사면 복권 직후에 내년 뭐 지방선거인지 뭐 보궐선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출마 의사를 밝혔잖아요. 내년까지도 이 일이 영향을 줄까요? 일단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뭐 비대위 체제가 구성이 되던 뭐 어떤 체제가 되든지 간에 결국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돌아가서요.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해결 시작점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느끼기에 2차 가해를 당하거나 또는 2차 가해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절차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라는 점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이라도 피해자 중심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한다면 뭐 조국 혁신당에게 또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신뢰가 다시 부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 이 타임을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의 앞날이 굉장히 불투명해질 수 있는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가 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국 혁신당은 어쩐지 정의당의 말로 같이 보인다. 군소정당으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가능할까? 목표가 같고 이념이 같으면 한 집에서 살아야지 왜 다른 집에 가서 살아서 구멍가게 하려고 하느냐면서 합당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조국 대표 사면복권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박지원 의원은 계속적으로 합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 민주당에게 좀 예의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조국 혁신당 사건이지만 관련해서 최광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연수원장에서 사퇴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불똥이 민주당까지 튀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빠르게 징계라든지 이런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비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거에 민주당의 그 의원 정치인들, 안희정 전 지사,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저는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당의 의원 그리고 굉장히 선수도 높은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제가 타당해서 보기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강릉에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 열흘째를 맞았고 두 번째 국가 소방동원령도 발령됐습니다. 시민들은 물 아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만 비다운 비 소식이 없어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가뭄으로 재난 사태 선포 열흘째, 강릉엔 2차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000리터급 이상 대용량 물탱크차 20대가 추가 투입됐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새벽부터 달려온 소방관들을 위해 기업과 자치단체에서 커피차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잠시 숨을 고른 소방관들은 급수 임무를 맡은 지역으로 서둘러 출동했습니다. 동원될 수 있는 인원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강릉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때까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잠그며 벌써 20일 넘게 이어진 제한급수. 상인들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계속 안 나온 상황이 오면 피난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친인척 집으로. 물 많은 동네. 수도관을 잠가 저수탱크 수위가 점점 줄어드는 아파트 단지나 숙박시설은 사정이 심각합니다. 일부 아파트는 오전과 오후 각각 3시간 정도만 물을 쓸 수 있게 자체 단수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물 아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인데요. 자체적으로 단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후 1시를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물을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거지물을 모아둔 뒤 재사용하는 건 기본. 변기 물탱크에 생수병을 넣어 물을 아끼고 욕조에 받아둔 물은 한 방울이라도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배수구를 이중으로 막아놨습니다. 세탁기 사용은 꿈도 못 꾸면서 이불 빨래는 아예 포기했고 소량씩 손빨래만 합니다. 단수를 해서 물이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진짜 물이 안 나오는 급박한 상황이구나. 모두 같이 참석을 해야 돼,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주민들의 물 아끼기에도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대까지 떨어져 매일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상황. 당분간 비다운 비 소식이 없어 앞으로 4주 뒤면 저수율은 5%대까지 떨어질 거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가뭄 재난 사태를 겪는 강원도 강릉 지역 용수 확보 대책으로 평창 도암댐 활용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도암댐 비상 공급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강릉시 역시 수질 검사 결과 상수원으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공급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충청 이남 지방에는 비가 이어지겠고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가을 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전남 해안에 120mm 이상,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도 최고 80에서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호우와 대조기가 겹쳐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 대전은 29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에 미국 측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 세계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미국과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전 세계를 투입해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대미 투자까지 늘렸는데 비자로 발목을 잡으며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유례없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서면서 정부와 대미 투자 기업들이 긴급히 만났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미 투자 기업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사항도 전달했습니다. 현황 공유하고 정부랑 같이 소통하기라는 그런 정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로 대미 투자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속에 대미 투자 실행에 나섰지만 정작 비자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무비자나 단기 상용 비자를 활용한 출장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진행 중인 공장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미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인건비 절감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하는 인력들을 현지에서 적절하게 수급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기업 목소리를 들은 산업부는 외교부 등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부당하게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부, 외교부 함께 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견된 사태에 정부가 뒷북 대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하러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네, 현장 연결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300명 넘게 억류되어 있는 것은 엄중한 사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걸 빨리 해결을 하고 이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문제가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장기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것도 미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 장관님이랑 어떻게 한 말씀 하시잖아요.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주요 대미 투자 기업들과 만나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만나서 대미 투자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박 차관보는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가 발생한 뒤 업계에서는 편법적 출장 관행으로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시급한 석방 문제는 해결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은 내년 공장 가동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와 설비 설치 등에 투입된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들이 소지한 비자입니다. 관광 목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전자여행어가 있으나 회의 참석 등을 위한 단기 방문 비자인 B1, B2 비자로 취업, 출장 업무를 한 겁니다. 미 당국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미국에 투자한 기업 직원이 받을 수 있는 E1, E2 비자나 주재원 L1 비자 등 정식 취업 비자가 필요하지만 업계의 관행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기업들이 땜질식 처방으로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건 비자 발급 문턱이 높은 데다 발급에 최소 2-3달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과 취업 비자 발급 쿼터를 할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임에도 쿼터가 없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확대를 고려해 미국 측에 꾸준히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커진 상황에서 비자 문제는 곧 이민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지휘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무더기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가 원활한 대미 투자와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오늘 대통령 주선으로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야 대표 회동에 앞서서 30분 동안 별도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수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도 이 사실을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은 평소 대통령과 소통할 기회가 많으니 오늘은 장동혁 대표가 많이 말씀하도록 진지하게 경청하겠다며 특히 민생경제협의체에서 배임죄 개선 등의 성과를 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을 통합하는 거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도 야당 대표를 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서로 용납될 수 있고 용인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내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수장은 민생 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특검법과 내란특별법 같은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는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맞잡은 손도 잠시, 회동에서는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수장의 작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기회를 얻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람과만 악수한다던 정청래 대표를 향해 그동안 마늘과 쑥을 먹었다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더니 곧바로 빨간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8분 30초간 이어진 발언의 절반은 특검 연장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법안에 대한 비판과 반대 요구에 할애됐습니다.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들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이 아니겠나. 질세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A4 용지를 펼치더니 역시 발언의 절반가량을 계엄 세력에 대한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데 썼습니다. 설마 내란 종식의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며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은 국회의 사명이다. 야당의 협조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 경제 등에서도 건건히 시각차를 보였는데 미국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 단속을 두고도 장동혁 대표는 동맹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외교력의 의문을 제기했고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덕분에 우리 국민이 무사 귀국을 하게 됐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결실도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제안을 대통령과 민주당이 받아들였다고 양측이 입을 모았습니다. 야당의 대표의 요청이 있을 시 가급적 잘 수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여야정 협의체는 전국이 어려울 때 단골 해법으로 등장합니다. 악수도 안 하던 여야 대표가 일단 성과를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양측의 의지와 진정성에 달렸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광복은 연합국 승리라는 발언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항의하러 찾아온 시민단체 등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국회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소통관이 고성과 몸싸움이 뒤엉킨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인파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입니다.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김 관장이 해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건데 소식을 들은 일부 독립운동가 후손과 시민단체가 찾아오면서 아찔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밀치고 밀리는 아비 교환 속에 김 관장은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겨우 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해당 발언은 맥락 없이 왜곡됐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관장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인신공격성의 발언에 이어 역사내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회견 뒤 김 관장은 쫓기듯 뒷문으로 빠져나갔지만 몰려든 인파에 막혀 한동안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일부가 넘어져 구급대원도 출동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독립기념관장이 갈등의 중심에 선 셈인데 같은 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게 핵심인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OECD 국가 가운데 비슷한 규정이 있는 나라는 없고 상당수는 임명해임 과정에서 공기업 이사회에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알박기 금지법 속도전을 위해 패스트트랙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처리가 마냥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수배된 20대 남성이 길에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무단 투기를 목격한 경찰이 검문을 시도하자 도주국을 벌였는데 최근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건물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반바지 입은 남성이 급히 달아나고 경찰관들이 뒤를 바짝 쫓아갑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길에 버린 20대 A씨입니다. 순찰 중 무단 투기를 목격한 경찰이 불심 검문을 시도하자 갑자기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달아난 겁니다. 건물 틈으로 200m가량 달리다가 상가 안으로 숨어들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계단에 남아있던 혈흔을 따라가 5층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신발 없이 달린 탓에 발에 상처가 생겼고 혈흔이 발자국으로 남은 겁니다. 상처에도 아랑곳 없이 달아났던 A씨. 확인해보니 공동상해 등 강력범죄 2건으로 검찰이 쫓고 있는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자, 수배자가 조용히 이제 슬리퍼를 벗더니만 맨발로 이제 도주를 하였습니다. 지난달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도 사기 범죄로 수배 중인 60대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민 밀착형 순찰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 KT 이용자들이 해킹 추정 범죄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가 새벽에 집중됐다는 것 말고는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행 수법이 전례를 찾기 어렵고 새벽 시간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 말고는 뚜렷한 공통점이 나온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새벽 시간대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명목으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KT와 KT 알뜰폰 이용자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3년 만에 나타난 개기월식 현상으로 세계 각지에서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0시 26분 시작된 개기월식에 따라서 달은 지구 그림자 속에 들어서며 짙은 붉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개기월식은 지구와 달, 태양이 일렬로 정렬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네, 가을이면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로 유명한 곳이죠. 경기도 양주에서는 이달 말 나들이 객을 유혹하는 화려한 꽃 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양주는 올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지정되면서 첨단 산업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수현 양주시장을 YTN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주시장 강수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년 만에 또 다시 뵙는데 맞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자, 당시 인터뷰가 양주시가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년 동안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먼저 우리 양주시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그것 중에 하나인데 양주 시민분들의 노력을 해서 이러한 값진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와 그리고 관계기관과 잘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사실 의료 서비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특히 우리 양주시가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게 그 광역 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그다음에 그 편리한 그 대중교통망을 구축한 게 그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그 지난해 그 12월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그 파주하고 양주 구간이 그 개통이 됐고 올 7월에는 그 국지도 39호선의 간합 상수간 그 구간이 개통이 돼서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출퇴근 시간에 그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이 됐고 특히 그 읍면 지역인 서부권 지역 주민들한테 이동 편의성도 제공하고 또 우리 그 기업들에게는 그 물류 비용을 좀 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그 혜택이 있었고요. 또한 그리고 우리 서울 양주 간 그 고속도로도 지금 이제 내년 6월이면은 그 착공할 예정으로 있어서 양주시 서부권 개발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 교외선이 금년 1월에 그 재개가 됐고 또 전철 7호선 그 도봉산 옥정 구간이 지금 이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에 이제 개통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 옥정 포천 구간이 금년 그 3월달에 그 착공식을 가지고 지금 본격적인 공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시민들이 가장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서울로들 많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예. 그 광역버스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하는데 그 1304번이나 1306번 그리고 8300번이 그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6월달에는 우리 서부권 읍면 지역에 그 똑버스 그 10대를 추가로 그 편성을 해서 또 양주시 전체에 한 총 그 25대 정도의 그 똑버스가 운행 중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형 택시가 있는데 이 택시 또한 그 운행 시간이나 또 운행 그 지역을 좀 확대를 해서 좀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양주 동행콜 그 차량도 지금 총 34대로 이제 증차해서 아무튼 그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야간 시간에 택시 잡기 어렵다고들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그 국토교통부에 그 지침을 그 개정을 요구해서 개정이 돼서 아마 그러니까 10월부터는 41대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아마 편의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민 중심의 그 교통체증이나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해서 더욱 편리한 그리고 쾌적한 그 교통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져서 그런가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 제가 그 2022년도 7월달에 취임했는데 그때는 23만 정도 한 6만 6천이 늘어서 지금 29만 한 3천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네, 특히 또 전국적으로 귀한 초등생, 초등생의 순유입이 전국 3위라면서요. 이에 대해서 좀 눈높이 맞는 좀 교육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그 저는 그 양주 시민들이 교육 때문에 그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우리 양주로 이사 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임하면서 그 교육 특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동안에 그 교육 인프라 전반에 많은 투자도 했고 그다음에 확충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저희 양주시가 그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 자유형 공립고 이정염 사업을 해서 우리 양주고등학교, 덕정고등학교 그리고 양주 백석고에서 그 학교별로 그 특성을 감안한 그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그 대폭 좀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우리 읍면 지역인 서부권에는 그 돌봄 디지털 그 교육센터를 그 설치하고 그리고 동부권에는 디지털 그 역량 강화 센터를 그 조성을 해서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그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 통합 그 바우처 시범 사업이나 또 창업 지원 그리고 그 진로 진학 그 종합 지원 시스템 등 그 생애 주기별 그 맞춤 교육 정책을 통해서 아무튼 교육 경쟁력도 높이고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지금 금년도에 그 효천초등학교 관내에 있는 효천초등학교에 이어서 남문중학교가 IB 월드스쿨로 지정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또 그 비판적인 그 사고를 키워주고 그다음에 그 탐구 영역을 강화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양주시가 이번에 드론 특별화
특별 자유화구역 이것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뭐 매년 또 드론보 페스티벌도 열고 있잖아요. 앞장서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사실 뭐 이제는 사실 그 드론 산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가 그 드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그간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년 연속 국토부의 그 드론 실증 도시 사업도 그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드론 산업 그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는 등 나름대로 차근차근 하여튼 그 경험과 그 실적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양주시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드론 특별 그 자유화 구역에 그 지정이 돼서 드론 기업들이 일단 그 규제 걱정 없이 그 신기술과 그 서비스를 그 시험하고 산업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번 지정을 해서 우리 그 드론 그 배송 서비스나 그 시설물 그 안전 점검 등 그 다양한 그 실증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시민들이 보다 일상에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 드론을 직접 그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드론봇 그 페스티벌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그 가남리 그 비행장에서 그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와 그 지상작전사령부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그 드론 축제로 이번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최첨단 군 드론봇 그 전투 시연에서부터 화려한 그 드론 라이트 쇼 그리고 그 다채로운 그 시민 체험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하여튼 그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드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그 지원을 통해서 드론봇 페스티벌을 위원을 확정해서 우리 양주시가 우리 경기 북부의 그 드론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드론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양주를 소개할 때 천만송이 천일원 축제로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달 말에 열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9월 26일부터. 예, 이게 올해 경기 대표 관광 축제로 선정이 됐어요? 우리 그 천만송이 천일원 축제가 9월 26일부터 그 28일까지 3일간 그 양주 나리농원 그 일대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 첫날 그 전야제 행사에서는 그 플라워 그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그 전국 버스킹 챔피언십 그리고 가을 감성을 그 담아낸 그 힐링 콘서트 그리고 다양한 전시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등 하여튼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풍성한 콘텐츠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 기간 축제 장소인 그 나리농원은 그 9월 12일부터 그 개장이 돼서 천일홍을 비롯한 그 28종의 꽃을 비롯해서 우리 핑크뮬리나 그 뎁사리 등 그 계절감 있는 식물들로 해서 그 포토존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그 순간을 그 선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그 입장료와 연계한 나리 쿠폰 제도를 그 운영을 해서 그 축제장 내 그 부스나 그리고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하고 있는데 관광객에게는 실질적인 혜택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에 양주시 고암동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안 그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그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은 지금 그 거의 이제 진화 단계에 있고 뭐 보니까 이제 가장 인명 피해가 중요한데 그 일단 지금 2명 정도가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큰 적이 없고 단지 연기가 많이 나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진화가 되고 하니까는 시민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도 이게 끝나는 대로 한번 바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수현 양주시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늦더위 속에 충청 이남 지역에는 가을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다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네, 시간당 30에서 최고 50mm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내리는 양도 무척 많겠습니다. 전남 해안 많은 곳에 120mm 이상,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도 최고 80에서 100mm가 넘는 가을 호우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인데요. 강한 비까지 겹치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론 선선하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31도, 대전이 29도, 대구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가을로 접어든 만큼 앞으로 일교차는 점점 더 커질 텐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서 선선해지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은 필수고요.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데요. 제철 음식으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